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약을 중단하면 요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요. 요산 수치가 주는 위험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재발 위험이 높은 통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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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이라는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맥주, 치킨 이런 얘기들입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풍은 여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까요? 예, 여름 질환이 맞습니다. 네. 통풍은 일교차가 심한 날에 잘 발생됩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 날 새벽에 즉 체온이 높을 때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주로 액체 상태로 피와 관절 조직에 존재하다가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 관절 조직에서 요산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요산 나트륨 결정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이게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이거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터뜨리면서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통풍 발작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탈수가 잘 일어나고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여름 새벽에 통풍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일교차가 심한 그런 환절기에도 역시 통풍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맥주와 치킨이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맥주와 치킨의 조합이 통풍에 가장 나쁩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또 맥주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치킨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은 그 맛은 아주 좋지만은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고 또 피 속의 요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통풍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치맥이라고 그러죠. 이 치맥은 통풍 환자에게는 당연히 해로운 음식이 되지만은 반대로 마르고 영양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이 치맥이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의 체중이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치맥이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궁합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맥은 급성 통풍 환자에게는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산, 퓨린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요산, 퓨린과 같은 단어도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큰가요? 예, 영향이 크죠. 예. 퓨린은 요산의 전구 물질입니다. 이 통풍의 원인은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요. 요산은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갖고 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 형태로 나가는 물질이 요산인데요.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 그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퓨린이 요산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풍이 또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퓨린이나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맥주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맥주 자체가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맥주 안에 있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요산의 합성을 촉진하고 또 신장을 통해 배설하는 걸 막아갖고 피 속의 요산 수치를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네. 맥주가 이제 통풍을 일으키고요. 그럼 소주나 양주는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받습니다. 네. 소주나 양주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네. 퓨린이 없는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이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의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잡아다가 피 속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요산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마시는 알코올의 용량에 비례해서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 요산 찌꺼기가 몸속에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네. 정상적으로 100개가 콩팥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100%가 안 되면은 이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뭐 50개나 60개 정도밖에 배출하지 못하면 뭐 나머지 40개, 50개 요산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네. 그게 통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통풍 환자가 술이나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요산이 너무 많이 생겨요. 신장에서 요산을 100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200개, 300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남은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게 남은 요산이 액체 상태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관절이나 콩팥이나 혈관 같은데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을 만들어 갖고 이게 관절이나 신장이나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 특히 백혈구가 이 요산을 잡아먹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네. 몸에 자가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네. 통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통풍도 염증성 반응인 거죠? 그렇죠.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성 관절염 중에서도 제일 심한, 아주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네. 또 재발이 잦은 질환인데다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질 수 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예, 통풍은 특징적으로 치료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재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 속의 요산을 7.0mg/dL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요산이 몸속에 다시 쌓이면서 통풍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100% 요산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요산이 다시 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요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네.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그 재발이라는 게요. 치료 후에도 1년 안에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뭐 약을 중단하면은 1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70% 재발하고요. 2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은 90%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산이 적은 음식이나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오랫동안 필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한번 통풍으로 진단되면은 약물 치료 없이 통풍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을 몇 달 복용을 하고 증상이 없다고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또 관리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또 더 진행하다 보면은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서 만성 신장병하고 또 혈관에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게 통풍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미 관절 안에 요산이 침착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요산을 낮춰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요산 농도에 따라서 그 우리 몸에 쌓이는 정도가 다른데요. 몸속의 요산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6.0에서 7.0 사이에는 이제 보통 평형을 이뤄요. 뭐 본전이죠. 그다음에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제 5.0, 4.0, 3.0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산을 6.0 이하로 낮추는 치료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소홀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통풍으로 진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고 또 술을 자주 마시고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비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풍은 그만큼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치료에서도요, 이제 발생했을 때 치료도 중요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로 나뉠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는 확실히 다른데요. 네. 급성기 치료,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발가락에 이제 불이 났다고 봐야 돼요. 화학적인 염증 반응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염제로 이 활활 타는 불을 꺼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혈청 요산 수치를 6.0 이하로 낮추는 만성기 요산 강화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몸속의 요산이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 쌓여있던 요산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6.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급성기, 이제 만성기 치료가 좀 다른 건데요. 처방되는 약물이 다른가요? 그렇죠. 약물 치료도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가 확실히 달라요. 급성기에는 또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나프록센, 뭐 아스피린, 뭐 셀레콕십 그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거나 뭐 스테로이드도 쓰고요. 코리친 같은 소염제 이런 이게 염증을 깔아앉는 그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염제를 증상에 따라 또 염증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섞어서 스테로이드하고 소염제하고 같이 쓰든지 코리친하고 같이 쓰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증상에 따라서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잘 끄고 급성기가 잘 지나간 후에는 이제 만성기에는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를 써야 돼요. 요산 강화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스테트 같은 요산 형성 억제제가 있는데 이걸 쓰든지 아니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뭐 벤즈브로마론 같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이걸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런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재발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건가요? 뭐 거의 평생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성인병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면서 뭐 뇌졸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듯이 또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끊으면 또 혈당이 다시 오르고 콩팥도 망가지고 또 눈도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통풍 환자가 통풍약을 끊으면은 반드시 통풍 발작이 재발을 하고 통풍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풍약은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평생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닌 거네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증상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그런 게 생기듯이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을 때는 관절이 망가지고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통풍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네.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풍 치료가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뭔가요? 생명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통풍은 생명과 연관되는 질병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통풍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3배에서 1.7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네. 또 2018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통풍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을 단순히 그냥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관절염이다. 이게 아니라 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또 합병증도 거의 전신질환의 위험이네요. 예, 맞습니다.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네. 사실 이런 무서운 관절통은 통풍이란 그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이 전신적인 합병증,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병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심근경색증, 만성 심부전 이런 치명적인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식이요법도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 치료지만은 네.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만성 콩팥병,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걸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인분만 드셔야 됩니다. 1인분만 많이 드시면.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갖고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체중이 늘어나면 드시는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해야지 통풍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피 속의 요산이 소변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풍의 위험도 감소하겠죠. 반대로 탈수가 되면 피 속의 요산이 증가하면서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요산이 높은 분들은 물을 소량씩 자주 하루에 2리터 이상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통풍에 있어서는 요산이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요산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회사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이제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나옵니다. 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요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좀 비싼 돈을 주고 본인이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 요산 수치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7.0mg/dL 이상 요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풍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피 속에 요산이 7이 넘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7배 정도 통풍 위험이 발생하고 8이 넘는 사람은 15배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고 9가 넘는 사람은 30배나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통풍의 발생을 예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의 증상이 없다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요로결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게 되면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통풍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산 수치는 높지만 통풍은 없는 고요산 혈증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든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을 동반합니다. 네. 근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도 없고 통풍 결절도 없고 요로결석도 없고 그래서 통풍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면 이런 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통풍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은요, 이게 통풍 발생의 필수 조건이자 또 통풍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통풍 발생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그런 위험 증가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요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살도 빼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이 요산의 고요산 혈증 환자에게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애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고민, 7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발 밑에 족저근막염이 생긴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이제 통증을 좀 참고 그래도 걷긴 매일 걸어요. 증상이 따끔따끔하죠. 이 오른쪽 발바닥이 뒤꿈치 발바닥.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좋다는 깔창도 사서 하고 다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병원도 물론 가고 하는데 잠깐뿐이에요. 운동을 나이에 비해서 내가 많이 걷는 게 아닌가. 보통 한 10km 정도 걸으니까 매일 그것도 빠짐없이. 발바닥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걸 때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통증을 조금 느끼지만 느끼는 걸 참고 하는 거죠. 병원은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깔창도 바꿔보고 체외 충격파라나 뭐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집에서 자가 치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굴리고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들겨요. 심하게 안 하고 그러면 편해요. 네.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발바닥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네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 아픈 게 증상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 통증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발바닥을 지지하는 이제 근막에 이제 손상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통증이 더 느껴지시고요. 한쪽 발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흔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했다가도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은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좀 가장 심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걸음 걸으실 때 아프셨다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은 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연처럼 활동량이 좀 많으시거나 자극이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매일 1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은 회복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걸을 때 발바닥 뒤꿈치가 따끔따끔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찌르듯 하거나 이제 네.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 안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네. 걸을 때마다 바닥에 이제 닿는 순간 이 자극이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증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로 또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래 서 있거나 이제 걸으신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뭔가요? 사연 주신 분은 많이 걷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으시거나 뭐 갑자기 좀 활동량이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에 잘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 막 10km 이상씩 걷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체중이 늘었거나 발 아치 구조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진찰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 뒤꿈치에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걷거나 아니면 이제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근막의 상태라든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상태가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침 첫 걸음에서만 좀 통증이 나타나고 네. 활동하면은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간 단계에 가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일 때 말고 휴식할 때도 이제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걷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족저근막염은 이름에서도 이제 염증 반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약물로 시작할까요? 일단 뭐 염증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약물 하나만으로는 또 해결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통증을 잡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깔창을 낀다든지 그다음 활동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체해 충격파 같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이걸 오래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단기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실 때는 일정 기간 짧게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그러니까 위라든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실 때는 잠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교정하는 게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짧게 보조순환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체외 충격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도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흔히 진행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그럼 비교적 흔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깔창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시행하는 중간 단계 치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제 만성 족저근막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이게 체해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좀 촉진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좋아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일단은 발바닥 부담을 좀 줄여주고 스트레칭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 후에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 신발도 좀 쿠션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근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을 참고 계속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는데 이제 계속 걸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현재처럼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일 사연자분처럼 10km씩 걷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창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의료용 깔창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의 하나이기도 하죠? 예, 실제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창을 이제 끼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아치를 좀 지지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에 집중되는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걸으실 때 이 충격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근막에 가해지는 또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깔창이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본인 발 구조에 맞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집에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자극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나요?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스트레칭 방법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발바닥 근막을 조금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이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통증이 심하실 때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두드리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근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드리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조금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그러니까 자극을 줄이고 좀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조금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쿠션이 좀 좋은 신발과 깔창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걷는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조금 쉬시고, 그다음에 온찜질이라든지 마사지를 좀 하시게 되면은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부담을 줄이시고 회복을 돕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제가 순간 약간 어쩌다가 한 번씩 어지럼증이 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그리고는 또 멈추고. 그리고는 또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면 또 잠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저는 그 혈압도 뭐 크게 그거 하지 안 하고 다 정상이에요. 지금 건강검진 받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어지럼증이야. 야 살짝 핑 돈다 그래야 되나? 그 순간.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쓰러질까 봐. 지금 운동 수영도 하고 있고 걷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침으로 이렇게 산에도 좀 가고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어요.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60대이십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서는 이렇게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뭐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라든지 입원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이제 잠깐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낙상이라든지 안전하고 연결되는 증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럼증이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연 주신 분의 말처럼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사연처럼 짧게 나타나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정 상황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피로하다든지 자세 변화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또 이게 질환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도 있고 이런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노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면서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압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맥 같은 심장 쪽 원인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긴장,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기능적인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거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석증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는 이제 귀의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석증이 있거나 아니면 귀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질환들이 여기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핑 돈다, 뭐 세상이 도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이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제 귀 때문만은 아니고 뭐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와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귀의 문제일 수 있고 혈압, 뭐 심장, 뇌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증상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할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빙글빙글 돈다, 어질어질하다, 뭐 쓰러질 것 같다 이런 표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면은 귀의 문제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혈압이라든지 순환 문제를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의 양상을 종합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노인들의 어지럼증은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기저질환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선 노년층에서는 아무리 기저질환도 맞고 드시고 있는 약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혈류 변화라든지 신경 기능에 영향을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지럼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네. 그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한 건데요.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요,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예,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 혈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라든지 검진에서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맞는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순간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연 주신 분도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멈추시고 가능한 한 앉으시거나 벽을 짚어가지고 그 몸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뭐 갑자기 돌리거나 일어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지럼증이 화장실이라든지 욕실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으시면은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잠깐씩 핑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 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쪽으로 먼저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뭐 자세 검사라든지 귀 안에 있는 전정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귀에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정맥이 있는지 아니면 혈압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좀 이상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뇌졸중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악화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을 비롯해서 걷기, 등산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지럼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 강도하고 상황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영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하시다가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실 때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